네, 실내 디자인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장 고대 시대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인데 요건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부분하고 서양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문명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를 잠시 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이제 한나라 주자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에게해라는 에게해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교재를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발달하게 되겠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게 서양 문명의 어떤 중심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얘기 중에 특히 이제 그 일리아스라는 이야기와 오디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신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호메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쓰여졌고, 아름다운 연인들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발달된 게 알다시피 미인대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름다운 여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나를 뽑아주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이제 선발을 해주면 사랑의 파리스, 아까 얘기한 트로이 왕자 파리스, 네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여신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사랑의 여신이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파리스가 이제 아프로디테를 뽑아줍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약속을 이제 해줬겠죠. 사랑의 여신이니까. 그래서 파리스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게 헬레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스가 이 헬레네를 납치를 합니다. 근데 이 헬레네는 이제 유부남이었죠. 당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리스도 있었지만, 이제 아테네 또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헬레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유부녀를 이제 납치를 한 거죠. 겁 없이. 그래서 이제 요 미인 대회를 발단으로 인해서 이제 스파르타의 왕 멜레나우스가 이제 화가 무척 났겠죠. 자기의 아내를 납치해 갔으니까. 그래서 뭐 당사자도 화를 많이 내고 이제 분노를 했겠지만 멜레나우스의 형, 이 사람은 또 미케네의 군주의 아마겟돈인데, 아마멘돈 이 사람도 이 미케네 군주이면서 멜레나우스의 형인 이 아마멘돈에 의해서 이제 이 굉장히 더 큰 분노를 갖게 되고, 조금 전에 이제 트로이 왕자 파리스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와 미케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전쟁 가운데에 일리아스라는 책에 이제 뭐 아킬레우스라든가 헥토스, 오디세우스 뭐 이런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트로이 목마는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나온 김에 고대 그리스 시대적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스군이 전쟁을 포기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문 앞에 커다란 목마를 이렇게 세워놓죠. 근데 그 목마 안에는 트로이 병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로이 성문에 커다란 목마를 세워놨는데, 트로이 병사들이 이 목마를 가지고 감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류는 이건 좋은 징조다, 또 어떤 부류는 이건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이제 감론을박을 하다가 좋은 징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이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트로이 병사들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온 거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이제 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밤에 목마 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습 공격에 의해서 그리스 분이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좀 참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책이 하나 더, 호메르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오디세이 이야기도 있는데, 이 오디세이아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트로이 전쟁이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그리스군에 의해서 이제 승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제 한 10년 걸리는데, 이때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든가 요정, 뭐 거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눈박이 거인, 사악한 악마녀,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모험하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게 오디세이아 이야기가 되겠고,
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이 호메로스의 이야기는 서양 문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마련한 그런 주류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한 걸 이해하면 조금 더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 영향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뭐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이 지도, 여기 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여기에 따른 그 건축 양식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명, 에게 문명, 그리스 문명, 후기 그리스 문명,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제 구분해 놓은 거죠. 여기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에게 문명에는 이제 태고로 그리스 식민이 시작된 BC 1100년 경부터까지가 이제 되겠고, 이 시기에는 이제 미노아 문명, 그래서 책에 것처럼 미케네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가 미케네의 그 지역 이름도 소개를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케네의 군주인 아마엠돈, 즉 누굽니까? 메넬라우스의 형,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리스 문명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종교, 요 시대에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기 그리스 문명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망하고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패망하기까지의 요 시기를 이제 후기 그리스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알렉산더 대왕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사람은 자세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건축사적인 체계는 이제 지중해 연안족인 그 에게해의 크레타성, 크레타성이 어디 있나요? 지금 크레타성을 여기 있네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던 도리아인이 이제 도리안이 또 있죠. 도리안 지금 지도에는 찾기가 좀 아직 눈에 안 띄는데, 그래서 도리아인의 침입으로 이제 패망할 때까지 이제 정기 그리스 시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 경기 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제 중기, 이건 이제 로마 제국 구속될 때까지가 이제 후기, 이게 그리스 로마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 무대에 그리스 문명의 무대가 됐던 이게 중심으로 그 지정학적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문명 특성이 있는데, 이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의견을 좀 보면, 고대 유럽 문명이 원천이고 훌륭한 예술을 창조한 그런 고대 그리스인을 이제 높게 평가한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이제 그 서양 문명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기초를 마련한 그런 거가 되고, 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 이야기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부분인 트로이 전쟁을 이제 이야기로 꾸민 거라,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유럽 문명이 이제 어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좀 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그 선사시대에 우리도 이제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 신석 이런 시대가 있듯이, 여기 서양에도 마찬가지 이제 청동 문명을 사용하고, 또 그 다른 문명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그 오리엔트 문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문명이 이제 발달해가고, 또는 침체해가고, 쇠락하고, 또 나타나고, 새롭게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는 많이 정도 하고, 이제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요거 이제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대 건축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그리스 식민지였던 BC 4, 5세기 이때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큰 힘을 이렇게 떨치지 못했지만, 동방을 정벌하고 대제국을 세우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 아시아까지, 지금의 아시아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멀리 이제 아시아까지 나와 있다가 그 사소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점차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BC 273년경에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BC 146년에 코린트를 점령함으로써 그리스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가 새로운 그 지중해의 왕자로,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지배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그 연도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당시 아주 로마가 번성할 때 최대 영역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유럽 일대가 다, 이집트 포함해서 여기를 유럽이라 하죠. 그래서 전체의 일부 거의 이쪽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동서 분열 경계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게 포인 전쟁 이전에 이제 로마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 전쟁 이후, 그 다음에 그 최대 영토를 이제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이제 그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뭐 여기가 이제 로마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밖에 뭐 공화정 시대라든가 이런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이제 군주이고 왕이 이제 왕권주의였죠, 그죠? 왕권이 이제 있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국 대한민국도 옛날 조선 같은 이제 왕이 옛날은 뭐 다 그렇게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귀족이 있고 평면이 있고, 그래서 왕권과 귀족과 평면 요 계층 사이에 굉장히 이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불만이 있고, 우리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제 뭐 노비라든가 이런 계층도 있고, 뭐 천민, 뭐 양반 이런 계층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아시아 그 한반도 얘기할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로마 시대에 대한 얘기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좀 밑에 부분 BC 168년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146년에 이제 카르타고 그리스의 BC 133년에 소아시아 스페인, 그 다음에 64년에 시리아, 이집트 이런 왕국을 이제 정복해서 최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다. 로마가 아까 우리 지도를 봤었죠. 이 시기는 이제 영토 확장이 추진하여 건축 활동은 이제 BC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로마 시대에 뭐 알다시피 그 콘크리트도 로마인들이 이제 콘크리트도 로마인들이 이제 최초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인들이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콘크리트라는 용어가 없고 이제 그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걸 버무리고 또는 그걸 구워서 소성시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성시켜서 벽돌을 만들고 또는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로마 건축 양식에 나타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문명 황금기였던 그때 이제 건축 활동이 좀 활발했다, 이런 얘기가 됐고, 콘스탄틴 황제가 비잔틴으로 이제 도읍을 천도한 다음에 330년 이후에는 이제 실제 로마의 건축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대 건축술 얘기할 때 좀 지도를 보면서 정리된 걸 보면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문명 특성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정신적이나 감성적인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물질적이고 타산적이고 이런 현실 추구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그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이제 로마인들의 과거 그 생활 패턴을 엿볼 수가 있죠. 굉장히 물질에 그 상당히 관심이 많고 타산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로마인들의 장점도 있어요. 있지만 일단은 이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인이 주위의 것을 미화해서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한다면, 로마인은 이제 현실적인 정치력이나 통치력이 탁월함과 그 다음에 구조적, 물리적, 물질적, 물량적 이런 유리한 힘을 발휘하는 역량적인 그런 우월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문명이었다고 한다면, 로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문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듯이 로마 신화도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신화는 거의 그리스 신화를 거의 뺏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교과서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의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모방을 해서 로마 신화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 물론 이제 뭐 등장 인물이라든가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든 게 이제 로마 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건축적인 디자인적인 양식을 보면 이제 아치라든가 이제 볼트 구조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료 및 구조에 있어서 로마인들의 비범함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도를 로마인들이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재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치라든가 볼트, 콜로셀리움 같은 경우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 경기장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아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치를 굉장히 그러면 이제 하중이 이렇게, 하중이라고 하면 이제 위에서 누르는 무게죠. 무게가 눌러지면 이게 이제 하중이 이거에 의해서 아치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누르니까. 그래서 이 반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아치에서 오는 이 반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치에서 오는 이 아치에서 오는 이 반력하고
인접해 있는 아치에 발력하고 이 발력이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전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볼트도 마찬가지예요. 볼트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고대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성당의 그 내부에 보면 이런 볼트 여러분들 이제 건축사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또는 구조 시간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볼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볼트나 리브 역할을.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큰 하중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그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보면 이제 주범이라는 게 나타나죠. 오더. 그래서 그리아식 그리스의 그 오도의 도리아식이죠. 그리아식이 아니고 도리아식의 오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범 양식에 의해서 구조 건물의 구조 양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범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에서 받아서 하부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기둥의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인들의 그 아름다운 그 형태 양식을 이제 넣어서 장식을 한 거죠. 그 양식들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범 오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때의 그 주범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도 나타나게 돼요. 로마 시대도 이 주범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 지금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파르테논 신전. 여기 보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나오죠. 사진으로 좀 이게 좀 키우면 조금 더 키우면 최대한 확대하는데,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요 부위가 이제 그 도레아식 이 건축 양식이 되는 거죠. 요 부위도 코린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양식들이 있게 됩니다. 좀 찾은 김에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도리아식 이게 이렇게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 좀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되고 없는 모양입니다. 이걸 볼까요? 여기도 없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주범 5도인데 조금 줄여서 5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도리아식 5도가 있고 이오니아식 5도, 코린트식 5도, 그 밖에 이제 토스카니식 5도, 보카보도인데 크게는 이제 도리아식 5도, 이오니아식 5도, 코린트 5도, 그 다음에 보카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 명칭들이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명칭들을 좀 한번 보면 되겠고 이제 5도 이 양식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식은 이런 식으로, 도리아식, 코린트식은 조금 더 화려하죠. 그 다음에 보카보도는 이제 복합 뭐 여러 가지 양식을 이제 같이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뭐 이건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사진을 보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볼트도 아마 이미 알 건데 볼트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좀 잘 나와 있나요? 이게 자, 요게 볼트죠. 지금 요렇게 생긴 게 볼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전달해서 요 밑에 이제 여기에 기둥이 있겠죠. 이런 양식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반원식 볼트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볼트,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돔 형태, 청도 볼트. 그래서 주로 이제 요게 그 성당에 많이 나타나는 게 되겠죠. 성당 사진을 보면 요것들이 이제 볼트가 되는 거죠. 이것들. 그래서 고대 건축에 있어서는 이 볼트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볼트와 그 다음에 주범에 대해서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원정하고 헬레니즘 세계 이렇게 나오죠. 헬레니즘 세계 형성에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됐고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인더스 강 여기까지 이제 쭉 진출을 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하고 여기서부터 쪽에서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쪽에서 여기까지 인더스강, 동방 아시아 쪽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로마 초기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마지막 헬레니즘 왕국인 이집트를 이제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던 300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이런 그리스화라는 표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밖에 이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씩 다루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가 이제
뭐 그리스 시대에,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에 이제 동방 원정 시작하는 배경이라든가 뭐 진출한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 교류의 시작에서 이쪽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으로 이렇게 진출할 때, 물론 이제 아시아 쪽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하고 이제 그 서쪽 간에 이제 교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교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문명들이 이제 접촉하게 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문명이라든가 고대 오리엔트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문명 이런 거와 또 아시아 쪽 동방 쪽에 동쪽 방향의 인도 문명 이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새로운 그 문명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쭉 쓰여져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헬레니즘 세계의 대표적인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 굉장히 지금 봐도 계획 도시죠. 굉장히 계획적으로 도로가 계획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도로라든가 정비가 잘 되어져 있죠. 규격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를 건넙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서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고, 이제 한반도의 이제 삼국시대인데, 이건 여러분들 뭐 이미 역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보고, 그냥 뭐 좀만 이렇게 교과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진출 방향, 그래서 고구려가 사실 굉장히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쪽 부분 이제 그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를 이미 배워서 알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만주를 다 반납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래서 자, 그 대한민국하고 북쪽, 남한과 북쪽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남한 쪽만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서울이 이제 한성이었고, 그래서 이 고구려가 굉장히 이제 남하를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이쪽에 북진을 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건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근데 남하를 하면서 이 고구려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이 전선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다른 국가고, 이쪽이 고구려고, 이쪽에 또 전선이 이렇게 있죠. 신라,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가야 이렇게 있는데, 남으로 이렇게 남하할 때는 요 군사력이 이 양쪽이 지금 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쪽하고 이쪽 몽골이라든가, 그죠? 과거에 옛날에 중국의 삼국시대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오랑캐라고 얘기하죠. 하고 여기 이제 이쪽 군사력하고 이쪽 군사력을 이렇게 양분해서 이 고구려를 지켜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컸던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백제 가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멸망을 하고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나당 연합을 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역사 시간에 학습을 했을 겁니다. 사실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런 게 좀 역사적으로 아쉬운 거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광개토 대항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옛날에는 요 비만 이렇게 달랑 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장군총. 요것도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살수대첩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고구려 쪽에 이제 북방 건축 양식하고 저기 이제 백제 쪽, 신라 가야 쪽으로 발달한 이제 남방 건축 양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중부도 있지만, 그래서 북방 건축과 남방 건축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평면도 자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하고 기후, 생활 패턴에 의해서 건축 양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 특성,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백제. 다음은 이제 백제의 이야기인데, 백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백제는 초기에 이렇게 있던 게 이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백제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신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남하할 때 굉장히 부담됐던 게 신라보다는 백제였죠. 역사적으로. 백제의 군사력이 상당히 막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진출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쪽도 그 군사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 이쪽 남쪽 남방의 신라, 백제 이런 데에도 이제 군사력을 배치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영토 확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이때 이제 백제는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교류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백제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전성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문화 특성. 백제는 사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비옥한 토지죠.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평야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풍부한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등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옛날 신라,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쓰여져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번창할 때 번성기 이렇게 이제 되겠고, 백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신라가 번성할 당시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구려는 이렇게 전선이 생기는 거고, 신라는 이쪽하고 백제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제주도에 탐나가 있고, 탐나는 이제 백제로 이렇게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진출을 많이 북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이제 많이 다투게 되고, 백제하고도 많이 다투게 되는 거죠. 신라의 그 영토 확장도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문화 특성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또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불교 양식이죠. 불교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어떻게 전래돼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 양식,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또는 고대 시대의 한국과 서양 건축 특성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오늘 과제물은 하나 좀 여러분들 체크해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해야 될 과제물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오도 있죠. 오도 과제물. 오도를 한번 찾아서 아까 잘 나와있던 요 양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오도 양식이 쓰인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건축 사례를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리아식 오도는 어떤 건축물,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리아식 오도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시대적 내용들, 요것들을 좀 정리해서 PPT 또는 아리한 걸로 정리해서 각각의 오도와 이 오도가 사용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두세 개, 이오니식도 두세 개, 이렇게 각각의 두세 개씩 건축물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